네, 재결주의라는 게 왜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왜 재결청이 중앙노동위원회인데, 근데 그 재결청, 즉 행정청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그 대표자가 왜 피고가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왜 원처분 중심주의를 적용시키지 않고 굳이 재결주의라는 것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결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호의 초심 판정은 안 되는 거고 중노의 재심 판정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계에서 재결 취송 하나로 쏠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 2단계에서 재결 취송이라면 피고는 재결청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1단계는 재결주의, 2단계는 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2단계는 이게 독립규제위원회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한 사람한테 묻기 위해서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 때문에 다른 법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요. 1단계에 있는 재결주의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 거냐면 일반적인 행정심판의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에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잘못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만약에 그대로 또 기각재결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이 재결이라는 것이 동작구청장의 처분을 완전히 가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면, 즉 이 동작구청장이라는 처분청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재결청이 결국은 하나의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재결이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재결에 대한 소송만 제기하면 될 거예요. 이게 저걸 대체해버린 거니까 흡수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동작구청장의 생각을 대신하는 아이들은 아니거든. 걔네들은 이 동작구청장과 분명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독립된 기관이니까 저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이 있는 거예요. A라는 동작구청장, B라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라는 기관의 잘못은 그걸 주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A라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A라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A가 행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저 B라는 기관이 잘못한 부분, 그 친구만의 고유한 잘못을 내가 주장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저 친구를 B기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러면 쟤는 재결청이니까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을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동작구청장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상호 제3의 독립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처분 중심주의라는 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결주의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제3의 독립기관의 구조가 깨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결청이 처분청보다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월등히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의 행동이 쟤네들의 행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고, 둘은 사실상 하나의 의사기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그 행정심판의 재결이 처분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수없이 많지만 중앙노동위는 하나밖에 없고, 그 위원회, 공익위원회 숫자 자체도 다르고 수준도 달라요. 월등히 우월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 노동위원회예요. 결국 같은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중노위의 판단은 진노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까지도 내가 했냐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진호의 기각처분, 거부처분을 단순히 취소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원래는 진호위가 해야 될 구제명령까지도 중노위가 그냥 직접 내려줘 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
이건 중노위가 진노위의 행위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진노위하고 중노위는 서로 독립기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땐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땐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진노위가 잘못한 부분, 원처분의 위법도 당연히 같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재결주의가 적용된 이유가 있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중노위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되는 이유도 독립규제위원회에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조금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3페이지로 오시게 되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효등 확인송이나 부작위 위법 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38조 1, 2항에서 1항은 무효등 확인송이죠. 2항은 부작위 위법 항소이죠. 38조 쪽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그 대상적격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대상적격에서 뭐라고 했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처분에 대한 것은 허용되지만 재결에 대한 건 허용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그 대상에 따라서 피고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소송은 처분과 재결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고 피고에도 처분청, 재결청 다 포함되고, 이것은 무효등 확인소송도 마찬가지인데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오직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분에 대한 부작위를 한 행정청만 되는 거지 재결을 행한 부작위, 재결에 대한 부작위를 행한 그 재결청을 피고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쪽에는 재결과 관련된 영역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대상에서 했던 얘기하고 피고에서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대상과 피고는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 법률적 쟁송이라는 게, 소송이라는 게 권리소송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주체로서 행정주체를 피고로 하는 게 우선은 맞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13조에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원래 원고와 피고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인정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먼저 1단계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돼야 되고 2단계에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 당사자 적격이 바로 원고 적격이라는 것도 있고 피고 적격이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원고 적격 얘기하면서 당사자 능력이 기본으로 전제가 깔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여기서 피고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찬가지인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청이, 행정기관이 아예 피고가 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13조에서 이것은 법이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을 동시에 그냥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단계를 통과해야지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13조에서 얘가 당사자야 라고 하는 순간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을 둘 다 그냥 인정한 거다.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 그러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했는데 먼저는 행정청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분 등을 행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는 행정청이 되니까 행정청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행정청 과연 뭘까? 이건 뭐 굳이 법령집을 보진 않겠습니다. 2조 2항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내용이 세 군데에서 등장해요. 첫 번째, 행정소송법에 있고 행정심판법에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조 2항에 있고요. 행정심판법은 2조 4호에 있어요. 행정절차법은 2조 1호에 있습니다. 이거 세 개 다 질문합니다. 문제에서. 차이는 뭐냐면, 차이는 어디를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행정소송법이나 심판법이나 절차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청 있죠. 그러니까 실정법상 행정청입니다. 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청, 이거죠. 실정법상 행정청. 우리가 대상에서도 얘기할 때 실정법상 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했죠. 그러면서 실정법상 처분은 강학상 행정행위보다 조금 더 넓다, 플러스 알파,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에서 얘기하는 행정청이라는 것은 강학상 행정청, 강학상 행정청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 알파가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이 바로 강학상 행정청이죠. 예, 강학상 행정청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요게 바로 수많은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 즉 결정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결정권과 그 다음에 표시권,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표시권을 가지고 있으면 걔가 바로 행정청이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 단계는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선은 두 개입니다. 우선 두 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뭐냐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머리가 좋다는 건데 머리 좋은 친구하고 말 잘하는 친구하고 누가 대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행정청을 해야 되겠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알고 있어봐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가 없으면 그 친구를 내 대표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약간 부족한 거는 내 보좌관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얘가 더 중요합니다. 얘보다는. 그러면 이 강학생 행정청보다 얘가 조금 더 넓은데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강학상 행정청 쪽은 우리가 행정행위, 강학상 행정행위 말했을 때처럼 행정청의 행위여야지 행정행위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있잖아. 요 행정청이라는 부분은 이 알파가 들어가 있어요. 알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처분을 하는 놈이면 행정청이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 2기의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분에는 행정행위가 아닌 친구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실정법상 행정청이라는 것은 처분을 하면은 어쨌든 걔는 행정청이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 얘기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작용법상 행정청이다 이거야. 작용법상 행정청. 작용법상 처분을 하는 친구면 행정청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결정권과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이건 강론에서 배우는 조직법 논이거든요. 조직법.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직법상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조직법상 행정청.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행정청은 바로 강학상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알파 있잖아요. 이 친구가 추가가 됐는데 이 친구가 바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입니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면 이 실정법상 행정청은 무슨 행정청이 되는 거야? 광의행정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강학상 행정청, 얘는 무슨 행정청이 되는 겁니까? 협의의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서로의 관계는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행정소송법하고 심판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행정소송법이에요. 행정소송법은 저 알파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청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함된다. 그리고 우리 심판법하고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심법은 2조 4호에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행절법은 얘는 2조 1호에 행정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걔네들은 얘도 나와야 언급이 돼요. 강학생 행정청 결정권과 표시권이 있어야 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포함하고 여기까지 다 언급을 꺼내니까 얘네들은 무슨 규정이냐면 얘네들은 아예 행정청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2조 2항에 지금 나와 있죠. 얘는 2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가 아니라 범위 규정입니다. 범위 규정. 결국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알파냐 아니면 행정청 전체냐에 따라서 정의냐 아니면 범위냐가 달라질 뿐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정소송법 저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그래가지고 5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의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 규정인 거야. 그럼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법령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헌법 제9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96조에 보게 되면 우리 첫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 조직과 행정 권한은 반드시 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눈으로 볼 일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법령집의 헌법제 96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입니다. 9페이지 80번.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바로 행정조직법정주의예요. 그 직무 범위가 권한입니다. 우리가 권한 그렇게 되면은 권한은 뭐야? 내 손의 권한, 내 발의 권한, 내 입의 권한, 내 코의 권한. 권한은 바로 뭐다? 어떤 일을 하는가요? 어떤 일? 직무 범위. 걔네들이 하는 직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바로 권한입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국가조직을 우리가 정하게 되고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지자체 조직을 우리가 정하게 된다. 그 얘기는 행정조직법정주의. 그리고 지금처럼 권한의 귀속점을 다른 쪽으로 넘겨준다. 그럴 때 뭘 적용받아? 행정권한법정주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3천여 개의 개별법들 있죠? 작용법들, 실체법들. 그 작용법들에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상의 뭐 허가는 누가 한다? 그 다음에 뭐 도시가스 사업 허가는 누가 한다? 이런 것들이 그 행정기관 누군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한다. 그래 버리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가 되는 겁니다. 시군 자치구청장이 한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국교부 장관의 권한사무가 되는 거야. 근데 국교부 장관이 이 도로관리와 같은 사무를 내가 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전국에 있는 도로를. 그러니까 자기 관할구역을 경유하고 있는 일반 국도에 대한 관리는 시도지사가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의 사무를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게 바로 뭐야? 권한이 위임되고 위탁되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권한의 귀속점이 전체적인 권한의 배분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 이럴 땐 어떻게?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의 행정 권한법정주의죠. 권한법정주의. 권한을 법률로 정해놨단 말이야. 법률로 이미 다 정해놓은 권한의 배분 관계를 다시 바꾸려고 하면 그때는 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권한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2조 2항에서 법령에 의하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법령에 의하여. 만약에 그 권한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면 같은 레벨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법규 명령에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같은 레벨의 법규 명령에 권한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권한법정주의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임 있죠? 협의의 위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협의의 위임은 보조기관하고 하급행정기관한테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 사무를 차관한테 만약에 위임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국장한테 위임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 보조기관한테, 나를 보조하는 기관입니다. 내 보조기관한테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협의의 위임입니다. 협의의 권한 위임이고, 또 하급행정기관한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급행정기관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한테 권한을 위임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바로 하급행정기관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이것은 일반 행정 사무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같은 레벨입니다. 같은 레벨의 기관끼리 사무를 부탁하면 그런 걸 우리가 위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위임은 뭐라고? 위임은 보조기관과 하급행정기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위탁은 같은 레벨에 있는 기관입니다. 동급의 기관끼리 권한을 넘길 때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단체 및 그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단체에는 뭐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공공단체는 본래적 행정주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쪽, 그 다음에 기타 행정주체 중에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을 합쳐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공공단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공공단체에서 말이에요. 이 공공단체에서 누구는 기타 공법상 법인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가 없죠. 별도의 행정기 보유할 수 없으니까 그 오른쪽에 그 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그 기관이라는 것은 두 명의 공공단체 중에 어느 쪽과 연결되어 있는 규정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공법상 법인 3명 있었죠.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기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인이 나오죠. 사인. 이게 바로 기타 행정주체에 포함되어 있었던 누구다? 공무수탁 사인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를 위탁받아서 이를 수행하는 사인, 공무수탁 사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는 원래 누가 개발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가 그 일을 자기 돈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냐? 민간 기업한테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공사하는 것도 다 민간 기업한테 넘겨요. 넘긴 다음에 지하철 공사 이런 거 필요하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 돈으로 하나? 돈 하나도 안 써요. 다 민간 기업 줘버립니다. 그럼 걔네들은 미쳤다고 그 돈 내면서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걔네들한테 대신에 걔네들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걔네들 공사하라고 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 네가 들어간 비용 있죠. 만약에 한 50억 들어갔지? 근데 얘네가 만약에 지하철역을 이렇게 만들고 하게 되면은 그 바로 위에 롯데월드 이런 게 막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한다라거나 할 때 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하철 밑에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고 위에 땅 위에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상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 국가 소유의 땅이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게 되면 도로 점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돈을 내야 됩니다. 점용료를.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 그러면 걔네들한테 네가 공사를 해주지? 그러면 내가 그 땅에 대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공사 끝나고 해줄게. 해주는데 근데 네가 만약에 이건 원래 돈 내야 되는 거잖아. 무상으로 해줄게 이거야. 무상으로 해줄게. 이렇게 협약을 맺어요. 협약은 공법상의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 하는데 50억 들었잖아. 근데 너 1년 동안에 이거 도로 점용허가 받으면 나한테 원래 1년에 1억씩 내야 되는 거거든. 사용료로. 그럼 내가 50년 동안 무상으로 너 쓸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딴 놈 못 받고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들인 돈만큼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거고 국가나 지자체는 돈 10원도 안 들고 막 도로 놓고 막 지하철 깔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윈윈이죠. 그런 방식을 아웃소싱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 행정총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막 도시 개발하고 이럴 때. 그 다음 작용법상 행정청은 방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이 피고와 관련돼서 논점은 어디에 만들어지겠어요? 이 부분에서의 논점도 있겠고 이 부분에서의 논점도 있겠죠. 원래 조직법상 행정청 측면에 있어서의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용법상 행정청 거기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공무수탁사인 이런 애들도 행정청이 될 수가 있다. 걔들도 피고가 된다. 이렇게 보면 있지. 누구? 공무수탁사인 사인입니다. 걔도 행정청이죠. 그러면 이거 몇 번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질문이 2번 쪽에 맞춰진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얘는 뭘까? 우리 앞에 대상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례는 행정입법이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범입니다. 행정입법이지. 그러면 행정입법은 종류가 3개가 있다고 했지. 하나는 전형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이런 거 3개가 있다고 했죠. 들어본 적 있어요? 진짜? 배웠어? 이거 알아? 그러니까 이거 본 적 있나 앞에? 나 왜 갑자기 설명 안 한 듯한 느낌을 훅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살짝 당황하고 있는 거야. 고개를 끄덕여 버리니까 설명한 것도 고개를 안 배웠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미심쩍은데 고개를 끄덕이니까 33페이지 33페이지 저거 본 적 있어? (33페이지) 처분적 법규명령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려워. 33페이지 보세요. 꼭대기에 위에 보세요. 법규 명령에 대한 통제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살짝 좀 시간 걸리겠네. 원래 법규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이걸 25분 남았죠? 해봅시다.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식. 그 다음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걸 우리가 실질이라고 합니다. 실질. 군주가 지배하던 인치주의 시대가 있었죠. 사람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유럽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권력이 분립이 됐어요. 세 개로 나눠졌죠. 입법기관이 있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있고 사법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법기관이 행위하면 그런 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입법, 그 다음에 행정부 소속기관이 하게 되면 형식적 의미의 행정, 사법부, 법원이죠. 소속기관이 움직이면 그런 걸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입법은 법 제정행위죠. 그 다음에 행정은 법 집행행위고 사법은 법 적용행위죠. 그래요. 여기도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우의 수는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이 입법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을 하기도 하고 사법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입법작용을 하기도 하고 행정작용을 하기도 하고 사법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입법작용을 하기도 하고 행정작용을 하기도 하고 사법작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건 법 제정, 집행, 법 적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1번부터 9번까지 봤을 때 1번은 뭐야?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입법. 2번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적 의미의 행정. 3번은 형식적 의미의 입법, 실적 의미의 사법. 이런 식으로 되죠. 이 국회죠, 국회.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자기 소속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쓰레기 같은 기레기 뉴스를 막 냈던데, 물론 이제 우리 제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레기라는 게 아니라 참도 의미 없는 걸 뉴스로 던지는 놈들은 아주 손모가지 분질러야 됩니다. 괜한 사회 분란만 일으킬 만한 얘기들 몰라도 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국회 공무원은 정말 개같이 편하다 이런 뉴스를 쓴 거예요. 그런 기사를. 맞긴 하거든. 그래서 입법고시가 인기가 엄청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긴 하거든. 근데 그거 있죠. 1년에 10명 뽑아요. 10명. 행정고시에서 5급 공채를 뽑는 숫자는 약 200명. 거긴 10명밖에 안 뽑습니다. 행정부는 200명, 여기는 10명. 그러면 사법부에서도 공무원 뽑아요. 법원행정고시라고 합니다. 5급 공무원 뽑을 때 걔네들은 한 14명, 15명 이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입법고시나 아니면 법원행정고시 통과한 애들은 가서 정말 편하게 삽니다. 그건 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메리트입니다. 그런 거 까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걔네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건데 내가 입법고시 수석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있잖아. 고생했어. 그 정도 좀 쉬어도 돼. 그건 뭐 그 쥐도 고생하지? 누가 기자래?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부분 정도. 우리 시험법인 여기에요. 우리 시험법에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바로 뭐야? 이게 행정입법이죠. 이게 행정입법. 이 중간께 뭐라고 했어? 행정행위. 이게 뭐였어요? 행정심판. 이렇게 되는 거죠. 행정입법이 부분인데 이 행정입법을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하죠. 행정기관이 왼쪽이 형식, 오른쪽이 실질, 행정입법 이렇게 되는데 그 행정기관이 뭘 수도 있고 뭘 수도 있어.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기관일 수도 있잖아요. 국가기관이 만드는 행정입법, 이 행정입법의 산물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
작용법 가서 자세히 배웁니다. 지금은 틀만 잡아놓겠습니다. 그때 가면 엄청 편해집니다. 그러면 이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얘가 만드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우리가 자치법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치법규다. 이 자치법규에는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얘는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는 사실 뭐도 포함되냐면 교육규칙도 포함돼요. 교육규칙 무슨 차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세요. 서울시 의회가 만들면 조례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씨가 만들게 되면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감도 규칙을 만들어요. 박원순은 일반 사무를 관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은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육사무 쪽에서는 교육감 권한입니다. 교육감은 교육규칙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게 되면 이 명령이라는 친구는 있잖아요.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으로서의 성격, 법규성이라고 합니다. 법규성. 법으로서의 성격은 뭘 말하는 거야? 외부적 구속력이라고 했죠. 외부적 구속력. 처음에 우리가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했을 때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다. 강제력은 구속력을 기본 전제로 한다. 우리가 말하는 구속력은 외부적 구속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얘는 외부적 구속력이에요. 외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법규 명령과 아닌 것과 나눠집니다. 이쪽을 뭐라고 하냐? 이쪽을 법규 명령이라고 합니다. 얘를 법규 명령, 법규성이 인정되니까.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서의 성격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정명령. 이거는 휴지 조각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거는 뭐만 있는 거냐면 쟤네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적인 구속력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는 내부적 구속력도 있고 외부적 구속력도 있어요. 일반 국민도 따라야 되는 거고 행정부도 따라야 되는 거고 사법부도 따라야 됩니다. 외부적 구속력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 구속력만 있어요. 내부적 구속력만 있고 공무원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나머지는 이거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외부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법규명령 여기에요. 이 법규명령이 다시 세 개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나눠지는데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이게 첫 번째 전형적 법규명령, 두 번째 집행적 법규명령, 세 번째 처분적 법규명령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 일반적 추상적 규범, 그리고 그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만 규율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것도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김영란법 만들어졌다고 나한테 영향 미치는 건 없죠. 그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게 전형적 법규명령이야. 근데 이 적 앞에 부분이 항상 실질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집행적 법규명령은 무슨 의미를 가져? 이미 집행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처분적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얘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인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형식과 효과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다 구별이 됩니다. 형식과 효과. 형식은 그 법규명령이 권리 의무를 규율을 하는 데 있어서 권리 의무를 규율할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니까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야. 일반 추상적일까? 사람과 사건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율을 할까? 그래 보면은 얘네들은 그런데 얘는 아닌 거예요. 그런 아닌 애들 이렇게 분류해 본 거야. 그 다음에 이 효과라는 건 있잖아요. 얘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잖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법집행위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겁니다. 법집행위가 필요하냐 아니냐. 따로 구체적인 처분이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식품위생법 있으면 나한테 영향 받습니까? 영향 안 주죠.
내가 영업허가를 받아야지 나한테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한테 만약에 그에 따라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영업정지가 나오게 되면 비로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처럼 별도의 법집행위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라고 했을 때 얘는요, 예, 별도의 법집행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불료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걔들은 이 법규명령만 갖고도 바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보냐면요, 이렇게 나누면 법규명령의 종류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람과 사건을 가리지 않고 규율을 하고 있으면 이쪽이고, 가리고 있으면 밑에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 이거 끌어낼 수 있죠. 끌어낼 수 있고, 그럼 이제 두 친구 구별해야 되잖아. 두 친구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효 달라졌잖아. 달라지니까 두 친구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에서 과연 이 법규명령이 세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TV로 인해 카메라 안 잡히는 구간입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참네. TV 필요 없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행정행위냐 처분이냐 여기까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행정행위냐 처분이냐. 그러면 전형적 법규명령이 처분입니까? 처분이었다면 지가 그 존재 자체로서 나한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처분이 아니죠. 법규명령은. 네. 그러니까 얘는 행정행위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에요. 얘는 뭐야? 처분적 법규명령. 얘는 원래부터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면 4개 나눠놓고 나서 4분의 3은 아예 행정행위고 하나만 행정입법으로서 처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반 추상이 깨지면 그 4분의 3이잖아. 그죠? 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면 당연히 처분인 거잖아. 그죠? 처분이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야?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죠. 그럼 얘는 행정행위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4분의 3이 아니잖아. 얘는 4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행정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6년도 판례에 있었다고 했죠. 한국 릴리 제약 주식회사 사건하고 한미약품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시킨 적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업기예요.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적 행정이죠. 오케이? 그 밖에 이해 준한 행정작용. 행정행위는 아닌데 처분으로 인정이 된 친구야. 형식적 행정이. 그러면 결론적으로다가 지금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더 이상의 행정입법에 관한 내용은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작용법 가면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 체계를 잡아요. 얘네들은 처분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얘네들은 처분이잖아. 이렇게 처분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좋아.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조례 있잖아요. 얘는 법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치법규라고 그냥 분류를 하는 것 뿐이고 얘도 어쨌든 행정입법의 산물인데 법규성이 인정되는 이쪽 라인이에요. 조례는 만들면 그 친구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규칙은 의원이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장이 만든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나눠져. 강론에 가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문제 거의 안 내요. 내면 엄청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고시에서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일로 나오거든요. 일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법규명령이잖아. 법규명령이면 지금 이 구도가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저럴 때 이거를 우리가 전형적 법규명령, 집행적 법규명령, 처분적 법규명령 이렇게 불렀지. 그렇게 불렀으면 저기에다가 조례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 뭐라고 하면 돼? 전형적 조례, 집행적 조례, 처분적 조례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리고 우리한테 등장했던 두밀분교 폐지 조례라는 게 바로 저거예요. 처분적 조례, 세 번째 거. 처분적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경기도 분교라고 했지. 경기도 상색읍에 있는 상색초등학교.
상식 초등학교 본교 너무 멀어. 그래서 분교 하나 만들어. 여기에 선생님 애들 다 합쳐서 7명.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애들 많이 있어? 거의 없어. 그죠? 근데 이거 없앨 거야. 폐교시키기로 했어. 전국에 있는 모든 분교를 없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이란 말입니다.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니까 아예 행정행위야. 그래서 금일본교 폐지조례는 처분적 조례에 해당했던 거죠. 아예 행정행위였던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요. 저 집행적 조례도 집행적 법규명령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저기다가 조례를 반영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조례를 뭐야? 집행적 조례, 처분적 조례는 처분이지. 그러면 소송 제기할 수 있지. 그래. 직접적 통제로서 그 조례라는 규범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서 원래 저 전형적 조례처럼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집행한 구체적인 A라는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그 소송 안에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구체적인 규범 통제를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규범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이해가 돼? 법규명령이 있지. 원래 법규명령은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처분 아니잖아.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 일반 법원은 뭐만 할 수 있다고 했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다고 했지. 저거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어서 구체적 사건이 없어. 저런 거 재판할 수 있는 애는 헌법재판소야. 이 일반 법원은 대법원으로 저런 거 할 수가 없어. 그럼 사건 만들어줘야 돼. 그걸 만들려면 저 법규명령을 행정청이 집행해줘야 돼. 집행해로 해서 나한테 뭔가 하나 구체적 처분 내려줘야 된다고? 그럼 난 그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근데 이 처분이 저 법규명령, 전형적 법규명령이야? 저기에 있는 그대로 합치되는 처분이야. 근거법규에 그대로 합치되는 처분이라면 법상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적법한 처분이겠지? 그럼 기각 판결 대상이 될 거야. 이때 내가 마지막으로 노림수 쓸 수 있는 게 뭐야? 근거가 되는 법을 제거하자. 이거죠. 그 근거가 되는 법을 지금은 법규명령이야. 법률이 있고 법규명령이 있으면 법률이 상위법이고 법규명령이 하위법이지. 두 개가 있으면 뭘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 하위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지. 원래 있는데 이걸 왜 만들어? 또 적용하려고. 그죠? 일반법 특별법 있으면 일반법인데 왜 만들어? 적용하려고 만드는 거라고 했지. 원래 국법 있는데 시법 왜 만들어? 적용하려고 만드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저 하위법이 근거법규야 나한테. 그러면 저 근거법규인 저 법규명령을 통제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 헌법 제107조 2항에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게 있단 말이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보세요 그냥. 네, 우리 법령집 보시게 되면 헌법 제107조 이거는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들어봤을 텐데 안 들어봤으면 이상한데 뭐 들어보면 되지 뭐. 그치? 87번 9페이지 법령집 헌법 부분 9페이지 87, 88, 89번을 보시면 먼저 87부터 보겠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해갖고 심판에 의해서 재판한다. 이게 뭐냐? 위헌법률 심판이야. 위헌법률 심판. 이건 위헌법률 심판이야. 여기 내용 한 개야. 재판의 전제성이 뭘까?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것은 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제거되면 재판이 우선 있어야 돼. 지금 재판이 뭔가 전제가 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A 처분 취소를 제기해 놓은 적이 있는 거야. 이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제거되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은 이 재판이 결과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적법이라고 인정이 돼서 기각이 될 상황이었는데 이게 제거가 되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인용 판결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결과가 바뀔 때 우리는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재판해 주겠다는 거야. 대세 영향 없는데 가만둬도 인용인데 내가 그거 뭐하랍니까? 힘들어질 건데, 그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퇴근 아닙니까? 그죠? 빨리 집에 나가자 이거야. 그런데 107조 2항을 가봐. 어감 내용이 두 개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명령규칙 부분이 있고 처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명령 규칙 부분이 바로 뭐야? 명령 규칙이 이게 쉽게 말하면 법규 명령이거든. 그래서 명령 규칙이 법규 명령이 말이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면,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 예, 이거 이름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야.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위에 건 뭐고? 위헌 법률 심판. 밑에 건 뭐고?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법규 명령에는 그대로 합치되는 처분인 거야. 그러면 이거 기각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거를 제거해버리게 되면 인용 판결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럴 때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때 우리 그런 거를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럼 받아줘. 그래가지고 요건 누가요? 헌재가 아니야. 요거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아예 제거를 시켜버려요. 이게 바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나온 김에 한번 보면 2항하고 3항 비교해봐. 2항에는 처분이 있지.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다. 이건 당연히 3심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쵸? 예,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헌법에 위반돼도 위법이고 법률에 위반돼도 위법이거든. 그러면 재판은 인용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바로 행정소송의 일반적 근거예요. 행정소송의 헌법적 근거가 107조 2항입니다. 그 다음에 3항 봐봐요. 90번에 대법원은 법률의 뭔 소리야?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얘기했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이야.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뭐가 되는 거야? 종심 절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고 소송이 뒤야.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리고 법률로 정한다라고 해서 뭐가 만들어져 있어? 행정심판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 사법 절차를 준용하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정심판을 단순히 행정 절차로서의 성격만 갖는 게 아니라 걔가 아무리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법 절차로서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법 절차가 준용돼 있어. 준용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행정 절차로서의 성격과 사법 절차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중적 성격을 준사법적 절차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7조 1항하고 2항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규범통제 얘기가 나와요. 규범통제. 그 다음에 2항하고 3항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행정쟁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규범통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있지. 그 얘기한 거야. 다시 돌아오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법규 명령이라는 규범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데 간접적 규범 통제야, 직접적 규범 통제야. 이거는 간접적 통제야, 직접적 통제야. 간접적 통제지. A라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내가 제기했잖아, 취소를. 이건 바로 뭐야? A라는 처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필요하니까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그 안에서 다시 부수적으로 또 신청한 거잖아. 그러면 A라는 처분 다음 단계에서 규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중간에 뭐가 하나 끼면 다 간접적인 거야. 우리 뭐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잖아. 간접적으로 이익이 침해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직접적 침해처럼 볼 수 있으면 준상대방으로 인정하겠다. 간접적이라는 건 중간에 뭐 하나 껴있으면 다 간접적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A 처분 중간에 껴있고 저기에는 규범 통제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간접적 규범 통제란 말이야. 만약 저렇게 집행적 조례나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내가 취소송을 제기해버리면 이건 저 규범에 대한 직접적 통제야, 간접적 통제야. 저건 직접적 통제지. 중간에 아무도 안 껴있지. 조례랑 나랑 사이에 뭐 껴있어? 아무것도 안 껴있잖아. 그냥 저기다가 다이렉트로 꽂아놓고 소송 제기하는 거잖아. 두밀분교 폐지 조례 취소해주세요. 무효하게해주세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건 뭐야? 직접적 통제야. 규범 통제에는 간접적 규범 통제와 직접적 규범 통제가 있는데 간접적 규범 통제, 방금 전에 얘기한 법률이라면 위헌법률 심판, 법규 명령이라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라는 게 이게 원칙이야. 간접적 규범 통제가 원칙이라고. 왜? 법률이나 법규 명령과 같은 이 법령은 원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나한테 아무 영향 안 주거든. 아무 영향 안 주니까 원칙은 간접적 규범 통제야. 먼저 처분 나오고 처분에 대한 소송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규범 통제하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직접적 규범 통제가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야. 경우들이. 오케이? 됐고 다시 피고적격으로 갑니다.
가보면 54페이지에 조례에 대한 항고송 얘기가 나오잖아. 문제점에 보면 제가 굳이 괄호열로 설명을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송에서 이렇게 했죠. 이 처분적 조례는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전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길로 보게 되면 뭐랑 뭘 말하는 거야? 전형적 조례하고 처분적 조례, 뭔 소리야? 집행적 조례하고 처분적 조례하고 둘 다 포함하는 거야, 이거는. 알겠어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모든 조례입니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모든 조례 모두 포함돼 집행적 조례도 포함시키는 거야. A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때 과연 피고는 누구냐 이거야. 이건 여기랑 관련된 부분이야. 1번 조직법상 행정청 여기랑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걸린 거야.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 누가 만들었어? 지방의회가 제정했지. 근데 이 조례 누가 공포하냐는 거야. 제정은 지방의회가 하고 공포는 누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한단 말이야. 근데 도밀분교 폐지조례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공포하겠어? 그 밑에 표 봐봐. 뭐라고 돼 있나? 일반 사무하고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 일반 사무라고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거지.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6조 그 다음 지교자법 제14조에 따르게 되면은 누가 공포하도록 돼 있냐? 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도록 돼 있죠. 걔네들이 집행기관이란 말이야. 일반 사무 쪽을 일반 집행기관이라 불러. 교육 사무 쪽을 우리가 특별 집행기관을 불러. 어쨌든 얘들은 집행기관이야. 그렇지? 지방의회는 뭐야? 걔네들은 의결기관이야. 의결기관인데 여기서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지방의회 역시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왜 그래? 우리 헌법 다시 한번 가봐. 법령집에 헌법 제40조로 가보도록 합니다. 헌법 제40조 완전 간단.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끝. 무슨 말이야?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국회 한 개. 이거야. 우리나라 입법기관은 국회 한 개. 그러면 지방의회는 뭐야? 걔도 행정기관. 알겠어요? 얘도 그냥 행정기관이야. 얘도 그냥 행정부 소속 기관이야. 의사결정을 하는 그냥 기관일 뿐이야. 무슨 말이냐?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집행기관이야. 그리고 의결기관은 행정기관 맞아. 그래 걔도 행정청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쵸? 애당초 행정기관이 아니면 행정청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거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거야. 행정기관은 맞는데 근데 결정권은 누가 행사를 하고 지방의회가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포지. 조례에 있어서의 의사표시권은 뭐예요? 공포권이야. 공포권. 의사표시는 누가 해? 의사표시는 집행기관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둘 중에 과연 누가 행정청이냐 이거지. 판례 봅시다. 판례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결기관으로서 단순한 내부 의결기관일 뿐이다. 지자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 외부적 의사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로 행정청이다. 이거죠. 그럼 도밀분교 폐지조례는 누구였을까? 도밀분교 폐지조례는 바로 교육감. 왜? 학교니까. 그죠? 학교의 문제니까 교육사무고 교육감이 당시 피고였었던 겁니다. 네. 4번까지만 하고 그 뒤에는 내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게 되면 지방의원의 제명 의결들에 대한 항고송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 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방금 위에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의 문제도 누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가 했죠. 그죠? 조례 만드는 거. 그런데 밑에 지방의원을 제명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것도 누가 결정해? 역시 지방의회가 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둘 다 지방의회가 한다는 겁니다. 지방의회가 둘 다 한다. 오케이? 그런데 위에서는 집행기관인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고 했거든. 걔네들이 행정청이라고 했어. 얘도 그럴까? 라는 문제인 거예요. 얘도 그럴까? 그러면 만약에 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사표시를 한다 손 치면 그
상급 단위로 보게 되면 있잖아. 국가로 보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자르는 거예요. 제명을 하는 거죠. 제명 처분을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럼 대통령 완전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원 다 잘라버리면 겁날 게 없죠. 그럼 우리는 지방의원 선거는 그닥 관심을 안 가져도 되죠. 지자체장만 이기면 끝나는 거네. 그렇죠? 내가 지자체장 칼 잡는 순간 다른 정당 쪽의 의원은 그냥 다 자르면 되는 거잖아. 우선. 그렇죠? 소송 4년 동안 계속해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다 저렇게 게임 끝나는 거야. 아니잖아. 서로 견제를 해야 될까? 서로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징계의결,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신임의결, 불신임의결,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 그 의사결정도 지방의회가 하고 의사표시도 지방의회가 직접 합니다. 지방의회의 이름으로 잘라요. 그러면 얘는 결정권과 표시권의 행사를 둘 다 누가 하는 거야? 지방의회가. 이건 뭐 견해가 대립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지방의회인 거야. 걔가 뭐야? 합의제 행정청인 거지 뭐. 그치?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냥 합의제 행정청으로 지방의회 쪽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위에는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밑에는 지방의회. 왜? 의사 표시를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의사 표시를 위해서는 지자체나 교육감이, 밑에는 그냥 자기가 다 의사 표시까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가 문제되지 않는다.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그냥 피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로마자 4번의 처분 등을 행한 부분입니다. 처분 등을 행한, 지금까지 얘기한 건 행정청 관련된 부분이고, 이제는 처분 등을 행한 관련된 내용을 내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